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침의 매일경제 시간입니다. 저는 이상훈입니다. 위기의 겨울입니다. 코로나 확진자 증가는 예상보다 빠르고요. 병실 상황은 예상보다 심각합니다. 그래서 나오는 말이 지난 2년간 정부는 도대체 무엇을 준비한 거냐는 이런 질타가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자세히 짚어볼 예정입니다. 자, 그럼 먼저 일면 기사부터 바로 출발하겠습니다. 먼저 매일경제 보시죠. K방역 어쩌다 치명률 세계 최악 위기를 맞았다. 그동안 K방역 굉장히 호평을 받았다. 뭐 자평 타평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 과연 이런 얘기를 꺼낼 수 있는가 이런 얘기입니다. 자, 치명률 1.42% 5개월 사이 부쩍 10배 이상 올라간 겁니다. 자, 주요 국가, 여기서 말하는 주요 국가는 G7, 선진국 7개 국가죠. 거기에 더해서 우리하고 비교해보면요. 미국 다음입니다. 자, 불과 한 1년 전, 그리고 얼마 전까지는 이러지 않았어요. 자, 이대로는 하루 확진 곧 10,000명에 이른다. 정부 다시 영업시간 제한 검토하고 있다. 이런 내용 담고 있습니다. 다음은 한겨레 보겠습니다. 바짝 다가온 1만 명 그림자. 자, 단계적 일상 회복. 당시 정부가 발표할 때 10,000명까지도 가능합니다. 대비하겠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좀 많이 걸릴 겁니다. 이랬습니다. 그런데요, 한 달 정도 지나서 바짝 다가온 겁니다. 하루 사이 확진자 2,000명 치솟는다. 연내 하루 확진자 10,000명 가능성. 이 정도면 시간 문제 아니냐. 이렇게 얘기 나옵니다. 정부는 방역 패스 효과 등 기대하고 있는데요. 전문가들은요, 더 강력한 거리두기 필요한 상황 됐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번엔 동아일보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기사가 이쪽 아래쪽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청와대 베이징 동계올림픽 외교적 보이콧 검토 안 한다. 어제 청와대 관계자가 이렇게 얘기를 한 내용입니다. 앞서서 미국 백악관 대변인 입을 통해서 미국은 외교적 보이콧 한다고 했죠. 자, 그렇다면은 미국의 동맹국들은 과연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게 남은 문제거든요. 자, 그런데 동참할 땐 한중 관계 후폭풍 우려한 듯하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지금 일부 국가들은 미국에 동참하고 있고요. 또 많은 국가들은 여전히 고민 중입니다. 마지막으로 서울신문 보시죠. 자, 여도야도 선심성 100조다. 선심성이라고 하기는 100조 원이란 규모가 어마어마합니다. 내년 예산이 사상 최다다. 최대다. 이런 평가 받는데 600조 조금 넘거든요. 6분의 1 규모입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전폭 지원 공약을 지금 앞다퉈 내놓고 있는데요. 50조 갖고 되겠습니까? 100조는 돼야죠. 이런 얘기가 나오자 진심이라면 환영합니다. 한번 해봅시다. 여야가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지금요. 자, 그래서 여당의 대표는 사자회동 이런 제안까지 했지만 과연 이 금액, 이게 실현 가능한 금액인가? 이런 지적 나오고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일면기사 짚어봤고요. 알쏭달쏭한 뉴스들 참 많습니다. 그 의미 쏙쏙 짚어주시기 위해 오늘도 4분 자리하셨는데요. 한 분씩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화면 가장 맨 쪽에 앉아 계십니다. 윤영걸 전 매경닷컴 대표 자리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박창한 장한대 교수 나와 계시고요. 세 번째 자리에는 현근택 민주당 선대위 대변인 나오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김재섭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다룰 주요 이슈들을 4가지 키워드로 정리했습니다. 아침을 여는 키워드 화면에 있습니다. 오늘 주요 내용 이 키워드만 머릿속에 담고 계시면요. 한 번에 그리고 순식간에 기억하실 수 있습니다. 자, 하나씩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설마가 현실로 지금 코로나 상황입니다. 하루 확진자가 10,000명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조심스럽게 그동안은 전망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게 눈앞에 다가온 듯합니다. 7,000명을 기록을 한 겁니다. 오늘도 비슷한 숫자가 나올 걸로 좀 예상은 돼요, 지금. 자, 그래서 첫 번째 키워드는 설마가 현실로입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 반복되는 영입사고. 지금 여야, 이른바 새로운 인물, 영입 인재 이렇게 하면서 발표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요, 논란과 사고가 좀 발생하고 있어요. 그리고 여야 가리지 않고 반복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정도면요, 뭔가 근본적인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세 번째 키워드는 이재명만 보이네.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 얘기인데요. 대선 후보만 돋보이는 거는 사실 대선 때는 당연한 게 아닌가 싶은데 그게 아니고요. 민주당이 대선 여러 가지 활동을 하는데 오로지 후보만 보인다. 후보 목소리만 보인다. 누가 돕고 있는 건지 제대로 알 도리가 없다. 그리고 제1야당과 비교해보면 더욱 두드러진다. 이런 기사가 있습니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키워드는 50조 받고 50조 더. 이게 뭡니까 지금 이게? 무슨 서로 경쟁하는 건가요? 금액 높이로? 앞서서 일명기사 때 잠깐 소개해드렸는데요. 100조, 손실보상 100조 얘기입니다. 지금 여야가 뭐 일단 의견은 같은 것 같아요. 오늘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자, 아침에 매일 경제 첫 번째 이슈는 코로나 상황입니다. 심상치가 않습니다. 그리고 오늘 모든 신문이 일면에 이 얘기를 좀 싣고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사진 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자, 이 사진 안에 양쪽으로 길게 줄을 서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뭔가 한번 이렇게 줄을 섰는데 꺾인 거죠. 한 줄로 모자라서. 그리고요, 여기 보시면요. 한 분이 뭔가 편말을 들고 있죠? 이렇게 서 있습니다. 금일 오전 접수 마감입니다. 이미 다 끝났습니다. 지금 줄 서신 분은 안 돼요. 이겁니다, 지금요. 코로나 검진을 받기 위해서 이렇게 줄을 서고 있는 모습입니다. 코로나 검사 시작 30분 만에 오전 접수가 끝났어요. 그러면 30분 조금 넘어서 오신 분들은 오전에 못 받는 겁니다. 기다리셔야 됩니다. 대기표를 뽑으면은요, 뭐 4시간, 5시간 기다리는 거는 보통이다.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지금 뭐 이게 어제 서울의 요 마포구에 있는 한 임시선별검사소 모습입니다. 다음 기사 하나 있습니다. 보시죠. 이대로면 2주 내에 10,000명인데 3차 접종에만 기대는 정부다. 지금 정부는 지금 부스터샷 얘기를 계속 강조하고 있죠. 근데 이것만 갖고 되겠니라는 거죠. 무서운 속도로 번지고 있다. 신규 확진 어제 7천 넘었어요. 7천 명. 그리고 위중증 환자는 800명 훌쩍 넘었습니다. 매주 25%씩 늘고 있어요. 그럼 다음 주에는 8천 명, 그리고 그 이후는 10,000명. 이렇게 계산이 나옵니다. 자, 그런데요. 지금 정부는 재택치료 강조하고 있죠. 그리고 백신에 매달리고 있다. 이걸로 되겠느냐는 거죠. 전문가들은요. 4단계 이상의 강력한 방역 지금 당장 해야 된다. 이런 목소리 계속 내고 있습니다. 자, 그럼요. 이 사안과 관련해서 어제 정부에서 한 얘기가 있습니다. 몇 가지 영상인데요. 들어보시죠. 중증화율이 당초 가정했던 1.6%보다는 다소 높이 2%에서 2.5% 내외에서 지금 발생을 하고 있어서 현재 중환자실 가동률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주 하루 확진자가 5,000명을 넘어섰고 오늘은 7,000명대를 돌파하는 등 확산세가 매섭습니다. 그 여파로 의료 대응 여력이 빠르게 소진되고 있습니다. 전체 확진자의 80%가 집중된 수도권의 경우에 의료계의 적극적인 협조로 병상을 지속해서 확충해 나가고는 있습니다만 확진자 증가세를 따라잡기는 힘겨운 상황입니다. 고령층의 3차 접종과 청소년층의 기본 접종에 속도 내는 일도 시급한 방역 현안입니다. 60세 이상의 전체 확진자의 35%, 위중증 환자의 84%에 이르고 있습니다. 부쩍 늘어난 청소년 감염으로 학교와 가족 전체가 위협받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요. 중증 환자 그리고 병상 상황에 대한 기사 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보시죠. 병상 확보 소홀한 채 일상 회복에 들어갔다. 역풍이 불고 있다. 치명률이 영국의 5배다. 그동안 영국은 코로나 상황이 최악이다. 이런 평가를 받은 국가였거든요. 그러나 치명률이 지금 영국의 5배나 올라갔다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요. 위중증 환자 증가 악화일로다. 고령층에서 퍼지는데 병상이 부족합니다. 일상 회복 전에는 0명이던 대기자가 없었던 거죠. 그러나 지금은요 800명 훌쩍 넘어가고 있습니다. 누적 사망자 400명 넘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기사 하나 더 있습니다. 보시죠. 병상 상황을 좀 말해주는 기사입니다. 위급해져도 이송이 더디다. 병원 밖 사망 일주일 사이 13명이다. 아, 이건 정말 심각한 겁니다. 여기 보시면요.
여러 가지 어렵다. 재택치료 원칙 전환 뒤 대상자가 크게 늘고 있다. 그리고 최근 5주 병상 대기자 29분이 숨졌습니다. 그리고 서울 환자를 경북까지 옮기는 사례도 있었다고 합니다. 이송시간 단축 등 체계 정비 시급하다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자, 그럼요. 지금부터 전문가 연결해 좀 더 자세한 이야기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엄중식 가천대 길병원 감염내과 교수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엄 교수님 나와 계시죠? 예, 안녕하십니까. 자, 무엇보다 많은 분들, 시청자분들이 좀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뭐 앞서도 기사 소개 들었지만 지금 하루 확진자 10,000명 가는 거는 시간 문제가 아니냐, 뭐 이런 얘기 나오고 해를 넘기면 이거 혹시 2만 명까지 갈 수도 있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전망도 좀 있거든요. 지금 확산 속도로 보면 이게 가능한 전망입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예, 뭐 지금 그 여러 전문가들이나 그 전문 기관들이 앞으로의 그 방역, 그러니까 유행 상황에 대한 예측을 하고 있는데, 예, 현재와 같은 추세라면은 예. 아마 12월 이내에 한 10,000명을 넘어갈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이대로 그 유행이 지속이 된다면, 예. 뭐 1월 말이나 2월 초에는 2만 명까지 도달할 수 있다 이렇게 계산이 나오고 있는데요. 예. 방역을 그 강화하지 않고 이 상태로 나가면 사실 예. 정점은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점이 없다. 그러니까 뭐 몇만 이걸 그렇게 얘기할 단계가 아니라는 거네요. 그러면요. 네, 그렇죠. 그냥 그 방역 강화를 적절하게 하지 않으면 이 유행의 그 정점이 어딘지 알기 어렵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어제 정부도 이제 브리핑을 통해 설명하면서 이 얘기를 했어요. 중증화율 계산을 좀 잘못한 것 같다. 예상을 좀 잘못한 것 같다. 이런 얘기를 사실상 좀 인정을 했거든요. 왜 이런 실수가 생겼다고 보십니까? 저는 뭐 실수라고 보지는 않고요. 예. 전문가들도 여러 가지 유행 예측 모델을 보고 어떤 그 형태로 갈 것인지를 이제 예상을 하는데 정부는 그런 여러 가지 예측 중에 하나를 결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 근데 문제는 사실은 이제 중증화율 예측을 잘못 판단했다라는 것보다는 예. 이제 예측과 다른 상황이 됐을 때 신속하게 대응을 하는 것이 중요한데 예. 그런 신속한 대응이 잘 안 된다라는 게 오히려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가설이 있지만 그 가운데 정부는 어떤 한 가설을 보면서 뭔가를 예측을 했는데 그게 뭐 잘못될 수 있다. 그러나 그 이후에 대응 자체를 제대로 못하고 있다. 지금 이런 말씀인가요, 그럼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궁금한 거는요. 우리나라 접종률 지금 80%를 넘었어요. 상당히 높습니다. 그런데 치명률이 최근 들어서 갑자기 높아졌습니다. 사망자가 급증하고 있는 겁니다. 일상 회복 이후에 사망자가 뭐 30%까지 늘었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는 상황인데요. 왜 갑자기 치명률이 이렇게 높아진 겁니까? 일단은 우리가 백신 접종률을 굉장히 많이 높이기는 했지만 예. 그 60대 이상의 고위험 연령층에서의 미접종자가 한 100만 명 정도가 남아 있었고요. 그다음 또 하나는 이제 접종 2차까지를 이제 완료라고 이제 생각을 했는데 예. 후에 백신 접종을 하고 3개월이 지나면서부터는 고령층에서의 그 항체가가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3차 접종이 필요하다라는 근거가 나오기 시작했는데 예. 이때 그 2차 접종을 완료하고 나서 3차 접종으로 이어지는 시간을 좀 드라이브를 강하게 걸지 못하면서 예. 고위험군에서의 3차 접종이 좀 지연된 것이 이렇게 위중증 환자를 많이 나오게 하고 사망이 늘어나게 되는 원인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은 사실은 코로나가 시작이 된 게 이제 2년 차입니다. 지금요. 2년째를 맞고 있거든요, 저희가요. 그리고 2년이 뭐 지나가고 있는데 사실 그동안 많은 경험도 있었고요. 연구도 있었을 텐데 정부가 그렇게까지 치밀하게 준비를 못했다고 봐야 됩니까? 2년 동안 시간을 정부가 무엇을 했는가 이렇게 지적을 할 만한 상황입니까? 신종감염병의 어려움이 이런 불확실성과의 싸움인데요. 예. 사실 지금 뭐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예. 이 코로나19에 대해서 적절하게 대응했다고 판단할 만한 나라는 하나도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결국 어느 나라나 대응 과정에서 문제를 확인하게 되고 그 문제를 수정하고 보완해 나가는 과정을 반복하고 있는데요. 예. 어쩌면 우리나라는 그 지난
4차 유행 이전 단계까지는 예. 다른 나라보다 오히려 대응을 잘했다고 봐도 무방할 정도로 확진자 발생이나 또는 치명률 관리가 잘 된 편입니다. 문제는 예. 4차 유행이 시작이 되고 그 이후에 백신 접종이 충분한 수준으로 이루면서 단계적 일상 회복이라는 방역 완화를 택하는 그런 과정에서 예. 현재 문제가 지금 발생을 한 거죠. 자, 지금요, 또 한 가지 걱정은 재택 치료 원칙이거든요. 그러나 재택 치료 중에 사망하시는 분들이 지금 늘어나고 있어요. 근데 지금 전문가들이 그 전부터 이게 한참 됐습니다. 이 얘기가 나온 게 체육관 등을 활용해 대규모 병상을 좀 확보해야 된다. 이런 지적이 계속 있었거든요. 자, 그런데 지금까지 아직 마련은 안 되고 있습니다. 이게 어떤 배경이 좀 있습니까? 어려움이? 일단은 뭐 체육관 형태의 그 대형 공간을 빌려가지고 예. 환자를 많이 보는 그런 형태로 만드는 것이 관리 측면에서 효율적일 수도 있습니다. 예. 근데 문제는 그 체육관 시설이라는 것이 환자를 돌보기에 그렇게 편리한 시설이 아니고 무엇보다도 그런 체육관 시설 같은 경우는 어차피 중환자를 못 봅니다. 지금 문제가 되는 거는 중환자 또는 중환자가 될 가능성이 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관리하느냐, 그리고 어떻게 가능한 입원을 시키느냐의 문제거든요. 예. 근데 이제 결국 중환자가 되면 체육관에서는 치료가 안 된다라는 사실이고, 또 하나는 그런 그 중환자가 될 수 있는 요인을 가진 고위험군들을 모아서 본다고 하더라도 이런 대형 체육관 시설에서 환자를 돌볼 때 필요한 인력을 확보하는 것 자체가 그렇게 간단하진 않습니다. 물론 이제 좀 그 전담하는 병원을 계속 확보해 나가는 노력을 하고는 있는데 이제 그 부분이 먼저 준비가 됐다라는 점에는 뭐 누구나 동의를 하는 거고요.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체육관 같은 시설을 운영하는 것과 관련돼서는 조금 더 많은 토론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렇다면은 정부가 직접적으로 관리하는 병원 아니면 공공성이 강한 그런 병원들, 이런 병원들을 전담 병원으로 완전히 돌리는 방법, 이런 방법이 있습니까? 할 수 있습니까? 그거는요? 실제로 뭐 그 서울시 의료원이나 또는 경기도의 여러 의료원들은 전담 병원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조금 우리나라의 문제점이 이런 공공의료기관들이 이 민간의료기관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굉장히 적다라는 거고, 그렇다 보니까 민간의료기관의 그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이 도움을 받으려면은 결국 적절한 보상이나 또는 적절한 지원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제 그런 부분이 분명하지 않거나 또는 민간기관이 보는 측면에서는 부족하다고 보니까 적극적인 협력이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 거는 사실 방역 행정이 충분히 뒷받침을 해줘야 되는 건데 그 부분이 조금 아쉽다는 말씀이네요. 그럼요. 네, 많이 아쉽습니다. 자, 이거는 좀 이 당국에서 좀 귀를 담아서 들어야 될 내용 같아요. 이런 거 아쉬우면 안 됩니다. 지금 이런 거 아쉬울 때 아니지 않습니까? 자, 또 한 가지 질문은요. 지금 당국은 이번 주부터 방역을 조금 강화했어요. 그리고 그 효과를 좀 기대하고 있는데 과연 기대만큼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까?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뭐 돌이켜 보시면은 4차 유행 당시에 우리가 4단계라는 그 사회적 거리두기를 오래 했는데 그때 그 인원 제한이나 운영 시간 제한, 뭐 여러 방역 관련된 그 제한들에 비해서 지금이 더 그 수준이나 범위가 약합니다. 그때의 그 4단계 거리두기 단계를 할 때 확진자가 1,500명에서 2,000명 정도 나올 때였거든요. 근데 그런 수준에서도 4단계 거리두기로 억제를 하는 수준으로 관리가 됐는데 지금은 2배, 3배 이상 많은 환자가 나오고 있는 상황. 결국 지역사회 전파가 훨씬 더 광범위하게 이루어진 상황이라서 현재 정도의 그 방역 대책으로는 단기간에 환자를 줄이기는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엄 교수님, 기사 하나 소개하고 그리고 인터뷰 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 좀 기다려주세요.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자, PCR 검사로 안 잡히는 스텔스 오미크론 출현. 자, 이제 이런 거 보시고요. 이런 생각 드실 거예요. 별의별 게 다 등장을 하는구나. 무슨 바이러스가 스텔스다. 잡을 수가 없다. 새로운 우려변이 가능성이 있다. 지금 남아공, 호주, 캐나다에서 발견되는데요. 뭐 더 위험하다는 근거는 없다. 근데 일단은 뭐 명확하게 잘 모르겠다는 뜻이네요. 하여튼 뭐 이런 기사도 있습니다. 자, 엄 교수님.
네. 이 스텔스 오미크론 소식까지 나왔는데요. 이게 무슨 의미가 될까요? 위협적이란 걸까요? 아니면 또 어떤 뜻을 담고 있을까요? 일단은 뭐 그 진단이 예. 그 쉽지 않다라는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실 수가 있겠는데요. 예. 근데 아직까지 우리가 갖고 있는 그 PCR이라는 확진 기술로는 예.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진단 자체, 그러니까 코로나19에 감염이 됐다라는 거를 진단하는 것 자체는 문제는 없습니다. 근데 예. 이게 지금 오미크론이냐 아니면 델타 변이 바이러스냐를 감별은 PCR로는 되는 게 아니거든요. 결국 예. 유전자 염기서열이라는 방법을 염기서열 분석이라는 방법을 사용을 해야 되는데 이거는 상당한 시간이 걸립니다. 예. 그래서 즉각적인 진단이 안 된다라는 건데요. 예. 일단은 그런데 뭐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건 아니면 지금 현재 유행을 주도하고 있는 델타 변이 바이러스건 진단과 치료가 예. 달라지진 않습니다. 현재로서는. 그래서 뭐 스텔스라는 좀 그 겁나는 그런 예. 그 표현을 쓰는데 그 부분은 뭐 조금 더 검토를 해봐야 되겠지만 이 지역사회 유행을 어떻게 차단하느냐가 문제지. 예. 바이러스 자체의 특이점은 지금 여러 가지 예측으로는 델타 변이 바이러스보다 더 위중증 환자 발생이나 치명률을 높이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예측이 있기 때문에 예. 차분하게 대응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뭐 전문가 시각을 좀 듣고 싶은데요. 지금 정부가 쓸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은 단기간에 그 지금의 유행 상황을 억제하고 위중증 환자 발생이나 치명률을 좀 떨어뜨리려면 사망자를 줄이려면 예. 현재로서는 뭐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단기간이라도 시행을 하는 것 외에 다른 방법은 없어 보입니다. 예. 좀 많은 전문가도 아까 신문 소개할 때도 그런 목소리가 좀 담겨 있었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엄중식 가천대 길병원 감염내과 교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정부의 고민이 더 깊어지겠네요. 그리고요, 병원, 뭐 이렇게 전담병원 지정하고 이런 거 가능하답니다. 그런데 정부가 좀 더 과감하게 지원을 해주고 해야 되는데 그게 정말 아쉽다. 지금 반복해서 지금 엄중식 교수께서 말씀을 좀 해주셨어요. 이 부분 정부가 좀 귀담아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요. 자, 그럼요. 지금부터 전문가 연결해 좀 더 자세한 이야기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엄중식 가천대 길병원 감염내과 교수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엄 교수님 나와 계시죠? 예, 안녕하십니까. 자, 무엇보다 많은 분들, 시청자분들이 좀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뭐 앞서도 기사 소개 들었지만 지금 하루 확진자 10,000명 가는 거는 시간 문제가 아니냐, 뭐 이런 얘기 나오고 해를 넘기면 이거 혹시 2만 명까지 갈 수도 있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전망도 좀 있거든요. 지금 확산 속도로 보면 이게 가능한 전망입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예, 뭐 지금 그 여러 전문가들이나 그 전문 기관들이 앞으로의 그 방역, 그러니까 유행 상황에 대한 예측을 하고 있는데, 예. 현재와 같은 추세라면은, 예. 아마 12월 이내에 한 10,000명을 넘어갈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이대로 그 유행이 지속이 된다면, 예. 뭐 1월 말이나 2월 초에는 2만 명까지 도달할 수 있다 이렇게 개선이 나오고 있는데요. 예. 방역을 그 강화하지 않고 이 상태로 나가면 사실 예. 정점은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점이 없다. 그러니까 뭐 몇만 이걸 그렇게 얘기할 단계가 아니라는 거네요. 그러면요. 네, 그렇죠. 그냥 그 방역 강화를 적절하게 하지 않으면 이 유행의 그 정점이 어딘지 알기 어렵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어제 정부도 이제 브리핑을 통해 설명하면서 이 얘기를 했어요. 중증화율 계산을 좀 잘못한 것 같다. 예상을 좀 잘못한 것 같다. 이런 얘기를 사실상 지금 인정을 했거든요. 왜 이런 실수가 생겼다고 보십니까? 저는 뭐 실수라고 보지는 않고요. 예. 전문가들도 여러 가지 유행 예측 모델을 보고 어떤 그 형태로 갈 것인지를 이제 예상을 하는데 정부는 그런 여러 가지 예측 중에 하나를 결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 근데 문제는 사실은 이제 중증화율 예측을 잘못 판단했다라는 것보다는 예.
이제 예측과 다른 상황이 됐을 때 신속하게 대응을 하는 것이 중요한데 예. 그런 신속한 대응이 잘 안 된다라는 게 오히려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가설이 있지만 그 가운데 정부는 어떤 한 가설을 보면서 뭔가를 예측을 했는데 그게 뭐 잘못될 수 있다. 그러나 그 이후에 대응 자체를 제대로 못하고 있다. 지금 이런 말씀인가요, 그럼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궁금한 거는요. 우리나라 접종률 지금 80%를 넘었어요. 상당히 높습니다. 그런데 치명률이 최근 들어서 갑자기 높아졌습니다. 사망자가 급증하고 있는 겁니다. 일상 회복 이후에 사망자가 뭐 30%까지 늘었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는 상황인데요. 왜 갑자기 치명률이 이렇게 높아진 겁니까? 일단은 우리가 백신 접종률을 굉장히 많이 높이기는 했지만 예. 60대 이상의 고위험 연령층에서의 미접종자가 한 100만 명 정도가 남아 있었고요. 그다음 또 하나는 이제 접종 2차까지를 이제 완료라고 이제 생각을 했는데 예. 후에 백신 접종을 하고 3개월이 지나면서부터는 고령층에서의 항체가가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3차 접종이 필요하다라는 근거가 나오기 시작했는데 예. 이때 2차 접종을 완료하고 나서 3차 접종으로 이어지는 시간을 좀 드라이브를 강하게 걸지 못하면서 예. 고위험군에서의 3차 접종이 좀 지연된 것이 이렇게 위중증 환자를 많이 나오게 하고 사망이 늘어나게 되는 원인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은 사실은 코로나가 시작이 된 게 이제 2년 차입니다. 지금요. 2년째를 맞고 있거든요, 저희가요. 그리고 2년이 뭐 지나가고 있는데 사실 그동안 많은 경험도 있었고요. 연구도 있었을 텐데 정부가 그렇게까지 치밀하게 준비를 못했다고 봐야 됩니까? 2년 동안 시간을 정부가 무엇을 했는가 이렇게 지적을 할 만한 상황입니까? 신종감염병의 어려움이 이런 불확실성과의 싸움인데요. 예. 사실 지금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예. 이 코로나19에 대해서 적절하게 대응했다고 판단할 만한 나라는 하나도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결국 어느 나라나 대응 과정에서 문제를 확인하게 되고 그 문제를 수정하고 보완해 나가는 과정을 반복하고 있는데요. 예. 어쩌면 우리나라는 지난 4차 유행 이전 단계까지는 예. 다른 나라보다 오히려 대응을 잘했다고 봐도 무방할 정도로 확진자 발생이나 또는 치명률 관리가 잘 된 편입니다. 문제는 예. 4차 유행이 시작이 되고 그 이후에 백신 접종이 충분한 수준으로 이루면서 단계적 일상 회복이라는 방역 완화를 택하는 그런 과정에서 예. 현재 문제가 지금 발생을 한 거죠. 자, 지금요. 또 한 가지 걱정은 재택 치료 원칙이거든요. 그러나 재택 치료 중에 사망하시는 분들이 지금 늘어나고 있어요. 근데 지금 전문가들이 그 전부터 이게 한참 됐습니다. 이 얘기가 나온 게 체육관 등을 활용해 대규모 병상을 좀 확보해야 된다. 이런 지적이 계속 있었거든요. 자, 그런데 지금까지 아직 마련은 안 되고 있습니다. 이게 어떤 배경이 좀 있습니까? 어려움이? 일단은 체육관 형태의 대형 공간을 빌려가지고 예. 환자를 많이 보는 그런 형태로 만드는 것이 관리 측면에서 효율적일 수도 있습니다. 예. 근데 문제는 체육관 시설이라는 것이 환자를 돌보기에 그렇게 편리한 시설이 아니고 무엇보다도 그런 체육관 시설 같은 경우는 어차피 중환자를 못 봅니다. 지금 문제가 되는 거는 중환자 또는 중환자가 될 가능성이 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관리하느냐, 그리고 어떻게 가능한 입원을 시키느냐의 문제거든요. 예. 근데 이제 결국 중환자가 되면 체육관에서는 치료가 안 된다라는 사실이고, 또 하나는 그런 중환자가 될 수 있는 요인을 가진 고위험군들을 모아서 본다고 하더라도 이런 대형 체육관 시설에서 환자를 돌볼 때 필요한 인력을 확보하는 것 자체가 그렇게 간단하진 않습니다. 물론 이제 좀 전담하는 병원을 계속 확보해 나가는 노력을 하고는 있는데 이제 그 부분이 먼저 준비가 됐다라는 점에는 누구나 동의를 하는 거고요.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체육관 같은 시설을 운영하는 것과 관련돼서는 조금 더 많은 토론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렇다면은 정부가 직접적으로 관리하는 병원 아니면 공공성이 강한 그런 병원들, 이런 병원들을 전담 병원으로 완전히 돌리는 방법, 이런 방법이 있습니까? 할 수 있습니까? 그거는요? 실제로 서울시 의료원이나 또는 경기도의 여러 의료원들은 전담 병원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조금 우리나라의 문제점이 예. 이런 공공의료기관들이 이 민간의료기관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굉장히 적다라는 거고 그렇다 예. 보니까 민간의료기관의 그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예. 이 도움을 받으려면은 결국 적절한 보상이나 또는 적절한 지원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제 그런 부분이 분명하지 않거나 또는 민간기관이 보는 측면에서는 예. 부족하다고 보니까 적극적인 협력이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 거는 사실 방역 행정이 충분히 뒷받침을 해줘야 되는 건데 그 부분이 조금 아쉽다는 말씀이네요. 그럼요. 네, 많이 아쉽습니다. 자, 이거는 좀 이 당국에서 좀 귀를 담아서 들어야 될 내용 같아요. 이런 거 아쉬우면 안 됩니다. 지금 이런 거 아쉬울 때 아니지 않습니까? 자, 또 한 가지 질문은요. 지금 당국은 이번 주부터 방역을 조금 강화했어요. 그리고 그 효과를 좀 기대하고 있는데 과연 기대만큼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까?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뭐 돌이켜 보시면은 4차 유행 당시에 우리가 4단계라는 그 사회적 거리두기를 오래 했는데 예. 그때 그 인원 제한이나 운영 시간 제한, 뭐 여러 방역 관련된 그 제한들에 비해서 지금이 더 그 수준이나 범위가 약합니다. 그때의 그 4단계 거리두기 단계를 할 때 확진자가 1,500명에서 2,000명 정도 나올 때였거든요. 예. 근데 그런 수준에서도 4단계 거리두기로 억제를 하는 수준으로 관리가 됐는데 예. 지금은 2배, 3배 이상 많은 환자가 나오고 있는 상황. 결국 지역사회 전파가 훨씬 더 광범위하게 이루어진 상황이라서 현재 정도의 그 방역 대책으로는 단기간에 환자를 예. 줄이기는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엄 교수님 기사 하나 소개하고 그리고 인터뷰 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 좀 기다려주세요.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자, PCR 검사로 안 잡히는 스텔스 오미크론 출현. 자, 이제 이런 거 보시고요. 이런 생각 드실 거예요. 별의별 게 다 등장을 하는구나. 무슨 바이러스가 스텔스다. 잡을 수가 없다. 새로운 우려변이 가능성이 있다. 지금 남아공, 호주, 캐나다에서 발견되는데요. 뭐 더 위험하다는 근거는 없다. 근데 일단은 뭐 명확하게 잘 모르겠다는 뜻이네요. 하여튼 뭐 이런 기사도 있습니다. 자, 엄 교수님. 네. 이 스텔스 오미크론 소식까지 나왔는데요. 이게 무슨 의미가 될까요? 위협적이란 걸까요? 아니면 어떤 뜻을 담고 있을까요? 일단은 뭐 그 진단이 예. 그 쉽지 않다라는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실 수가 있겠는데요. 예. 근데 아직까지 우리가 갖고 있는 그 PCR이라는 확진 기술로는 예.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진단 자체, 그러니까 코로나19에 감염이 됐다라는 거를 진단하는 것 자체에는 문제는 없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오미크론이냐 아니면 델타 변이 바이러스냐를 감별은 PCR로는 되는 게 아니거든요. 결국 유전자 염기서열이라는 방법을 염기서열 분석이라는 방법을 사용을 해야 되는데 이거는 상당한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즉각적인 진단이 안 된다라는 건데요. 일단은 그런데 뭐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건 아니면 지금 현재 유행을 주도하고 있는 델타 변이 바이러스건 진단과 치료가 달라지진 않습니다. 현재로서는. 그래서 뭐 스텔스라는 좀 그 겁나는 그런 그 표현을 쓰는데 그 부분은 뭐 조금 더 검토를 해봐야 되겠지만 이 지역사회 유행을 어떻게 차단하느냐가 문제지 바이러스 자체의 특이점은 지금 여러 가지 예측으로는 델타 변이 바이러스보다 더 위중증 환자 발생이나 치명률을 높이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예측이 있기 때문에 차분하게 대응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뭐 전문가 시각을 좀 듣고 싶은데요. 지금 정부가 쓸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은 단기간에 그 지금의 유행 상황을 억제하고 위중증 환자 발생이나 치명률을 좀 떨어뜨리려면 사망자를 줄이려면 현재로서는 뭐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단기간이라도 시행을 하는 것 외에 다른 방법은 없어 보입니다. 좀 많은 전문가도 아까 신문 소개할 때도 그런 목소리가 좀 담겨 있었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엄중식 가천대 길병원 감염내과 교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주제로 가겠습니다. 정치권 상황인데요. 먼저 제1야당 상황 좀 짚어보죠. 얼마 전에는요. 여당의 선대위 인재 영입 이게 뭐 논란이 됐고요. 여러 가지 뭐 문제가 좀 발생을 했었죠. 근데 이번에는요. 야당도 뭐 비슷한 상황으로 가는 것 같아요. 지금요.
먼저 기사 하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국민의힘 노재승을 어쩌나. 그러니까 뭐 다른 이름도 있죠. 뭐 비니자 뭐 이런 이름으로 좀 유명해졌어요. 어떻게 보면 전 청년 세대 그리고 공동 선대위원장으로 영입을 한 거죠. 근데 이제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과거 발언이에요. 뭐 5.18 등 관련 뭐 등등등 여러 가지 이제 과거의 어떤 글 발언 이게 논란이 된 거예요. 영입 철회 가능성 불거지자 윤석열 선대위가 검토 중이다. 어제 이런 반응 보였고요. 자, 노재승 자극적인 말만 선택해서 비난을 한다. 약간 좀 반발하는 이런 목소리도 좀 냈습니다. 다음 화면 하나 보겠습니다. 자, 지금 앞서서 국민의힘 뭔가 이렇게 영입하고 어떤 인선을 할 때 문제가 있었잖아요. 김성태, 함익병 이어 똑같은 사고 아니냐. 참신한 인물 먼저 영입에 지금 여야가 사활을 걸고 있다. 그런데 검증 가능한 과거 발언도 못 걸어낸다. 이게 뭡니까 지금? 이렇게 나온 반응들이에요. 당장 지지세를 늘리는 데 도움이 될 사람 찾는 게 현실이다. 그렇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한다. 뭐 언론 보도에서 이렇게 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럼요. 이와 관련해서 뭐 야당 내의 목소리 그리고 여당 내 반응도 있거든요. 묶었습니다. 들어보시죠. 지금 선대위에서 이분이 민간인 신분으로 하신 얘기들에 대해서 지금 좀 전반적으로 좀 한번 쭉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려 있는 눈으로 깊은 주의를 가지고 상황을 보고 있습니다. 노 씨는 극단적 극우 성향이 뼛속 깊이 박힌 듯한 발언을 수없이 해왔습니다. 노재승 씨의 망언 행적에서 윤석열 후보의 그림자가 보입니다. 자, 김재섭 전 비대위원. 예. 지금 국민의힘 선대위 차원에서 뭘 검토하고 뭘 고민하고 있는 건지 그리고 김재섭 전 비대위원은 이 상황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그 의견까지 좀 주십시오. 개인적으로는 좀 안타깝죠. 아무래도 뭐 참신한 인물이라고 해서 노재승 씨를 적극적으로 영입을 했는데 예. 사실 과거의 이야기들이 사실 뭐 사실관계 여부를 떠나서 적절한 발언은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아직까지 현대사의 아픔 속에 좀 가둬져 있는 문제들이고 어떻게 보면 국민의 영린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이야기했기 때문에 예. 선대 인사 조치로서는 저는 적절하지 않다는 생각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드리고 나서 당도 비슷한 입장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청년 인재라고 해서 이제 영입을 했고 예. 또 과거에 좀 얼마 전까지만 해도 함익병 씨가 내정 철회가 됐고 예. 뭐 여러 가지 이런 그 선대위 공동 선대위원장을 임명하는 과정 속에서 여러 가지 잡음들이 있었고 노재승 씨가 이제 그 이후에 바로 영입이 됐는데 또 만약에 내쳐진다 그러면 도대체 이거 선대위는 그러면 문제가 있으면 전부 내보내느냐. 특히 노 씨 같은 경우에는 젊은 세대고 예. 젊은 사람들은 좀 그래도 기회를 좀 보장해줘야 되는 게 아니냐라는 의견도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당내에도 그런 의견이 있다는 거죠. 분명히 이제 그런 의견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다수의 여론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절하지 않다는 것이 대다수의 여론인 것으로 제가 생각이 되는데 예. 왜 그러냐면 개인의 성향이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인으로서 자기의 견해를 얼마든지 표명할 수 있죠. 근데 예. 다만 그것이 정치 영역으로 올라왔을 때 이것이 국민들이 어떻게 바라볼까를 우리가 분명히 고민을 해야 되고 그리고 지금 이번에 윤석열 후보의 선대위가 추구하는 목표가 뭐냐면 결국 중도 확장이거든요. 예. 근데 노재승 씨가 공동 선대위원장으로 임명되는 것에 국민들한테 어떤 의미를 줄 수 있느냐에 대해서는 중도 확장과는 전혀 무관하죠. 예를 들면 노재승 씨와 같은 생각을 할 수 있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예. 그리고 저희 당 내에서 지지자분들 중에서는 예. 노재승 씨의 말에 공감하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예. 하지만 선대위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그런 것이 아니라 중도 확장 내지는 민주당을 지지했지만 민주당에 이탈한 분들까지 우리가 다 감싸 안자라는 취지의 선대위가 구성이 돼야 되는데 예. 노재승 씨는 사실 그런 상징성을 가진 사람은 아니거든요. 이제 그런 면에서 저는 그 노재승 씨가 이번에 공동 선대위원장이라는 굉장히 예. 높은 자리 아니겠습니까? 선대위에서도 의사결정 중에서 거의 최상단에 있는 분인데 예. 그런 면에서 저는 좀 이번 그 노재승 씨의 인사가 적절하지 않았다고 생각하고 거기에 대해서도 아마 선대위에서도 이런 많은 고민 끝에 적절한 결론을 내리지 않을까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적절한 결론은 아무래도 임명을 취소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시는 저는 거예요? 그럴 가능성이 좀 더 높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자, 윤영걸 전 대표님. 이 상황 국민의힘 선대위는 어떤 판단을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뭘 좌고우면하죠. 아, 바로 칼질해야죠. 뭘 고민합니까? 지금 이겁니까? 지금 갈 길이 바쁘잖아요. 아. 선거 3개월 남았습니다. 다 데리고 갈 수는 없어요. 모두 다 피난 갔으면 좋겠지만 예. 일탈자는 할 수 없어요. 지금 문제가 간단하지가 않잖아요. 예. 5.18에 대해서 얘기했거든요. 예. 5.18 지난번에 윤석열 후보도 5.18 함부로 전두환하고 5.18 얘기했다가 큰 어려움을 얼마나 큰 겪었죠. 곤혹을 치렀습니까? 예. 본인의 뜻은 그렇지 않았다고 하지만 그게 일파만파가 됐거든요. 이미 나가서 그냥 설명이 자꾸 나오게 되는 그렇죠. 거죠. 이분 노재승 씨도 5.18에 대해서 얘기했고 또 김구 선생 우리 참 백범일지 읽을 때마다 예. 우리 역사상 이렇게 참 완전 무결하게 완벽한 애국자가 있나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백범일지에 나와 있잖아요. 예. 그 치아포 사건이거든요. 1894년인가 그 일본인인데 예. 중인데 첩자인데 한국 사람 복장에서 있는 거를 김구 선생이 그걸 어떻게 해서 좀 해서 뭐 일이 그때 났다 이거지 거기서. 하여튼 그때부터 이제 항일 운동에 본격적으로 뛰어든 사건이거든요. 근데 그거를 국방 늦게 나왔다고 죽였다 이렇게 하니까 아주 저도 큰 충격을 받았어요. 물론 뭐 역사니까 그런 것도 있을 수는 있겠지만 예. 그런 생각을 가진 분을 저렇게 국민의 힘에서 공동 선대위원장 개인도 아니고 그걸 갖고 선거 상당히 중책입니다. 할 수 있겠어요? 예. 저는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봐요. 물론 뭐 진퇴양난이죠. 개인적인 의견이고 또 2030을 대표하는 것도 있고 예. 또 본인의 지금 생각하고 또 다르고 또 권성동 또 사무총장이 또 추천했다는 거 아니에요? 뭐 여러 가지 당내 알력도 있지만은 아닌 건 아닌 거죠. 칼로 빨리 자르고 앞으로 가야 된다. 그리고 노재승 씨가 공동선대위원장을 계속 하는 거냐 자르느냐 이게 본질이 아니고 예. 여야를 막론하고 예. 선거운동에 도움된다면은 무조건 그 제대로 검증 안 하고 갔다가 예. 이용하고 그 약효가 없으면 잘라버리고 이런 어떻게 보면은 그 소모품으로 이용하는 거 이게 뭐 본질이라고 저는 보고 예. 노재승 씨 문제는 빨리 결단을 지금이라도 이 방송 혹시 보면은 지금 당장 결단을 국민의힘에서 전 내려야 된다고 봅니다. 자, 노재승 씨의 해명이 좀 나오고 있거든요. 어제도 좀 있었는데 그 내용 화면을 좀 보겠습니다. 아까 준비된 게 있었습니다. 자, 여기 보면 이제 5.18 뭐 이거 관련돼서 이제 논란이 됐잖아요. 뭐 이렇게 설명을 해요. 뭐 민주당이 5.18 민주화운동 특별법으로 민주화운동에 대해 의견조차 내지 못하도록 포괄적으로 막아버리는 행태를 비판한 거다. 뭐 이런 취지다. 뭐 이렇게 이제 언론 인터뷰에서 해명을 했는데 이게 논란은 계속 이어지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 과거 제가 4인일 때 개인적인 소회를 적은 글이다. 공동선대위원장으로 임명된 이상 말과 행동에 무게감을 느끼고 신중한 자세로 성실히 직을 수행할 것이다. 그러니까 직을 수행할 것이다. 약간 의지도 나타냈어요 지금. 근데 논란은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두 분은 좀 강경한 의견을 좀 냈습니다. 다음 기사 하나 더 있습니다. 인재 영입과 관련해서 왜 자꾸 이렇게 논란이 불거지는 걸까? 여기 보시면 이 기사는 전체적으로 좀 정리를 하고 있어요. 여야의 영입사고 대처법이다. 이렇게 작은 제목이 있는데 일단 1, 2, 3이 있죠. 대처법이에요. 당사자는 부인하고 당은 방어하기. 그러네요. 일단 이렇게 갑니다. 그러다가 논란 커지면 사퇴. 그리고 후보와는 선을 긋는다. 파장이 미치는 걸 막는다. 세 번째는 상대당이 더 나쁘다. 이렇게 얘기가 간다는 거예요. 이거 보세요. 이거 보세요. 우리는 이 정도지만 그쪽은 더 하잖아요. 뭐 이렇게 화살 돌리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약간 교과서 같네요. 이렇게 가는 순서가 보니까. 아무튼 그렇습니다. 뭐 과거에 지금 이름들이 쭉 나오고 있는데 다 비슷했다는 거죠, 지금. 박지한 교수님. 여야 가리지 않고 나타나는 거 보면 이건 고질적인 현상이 아닌가 싶기도 해요. 그리고 과거 대선 때도 보면 꼭 있었던 것 같고요. 이게 뭔가 체계화가 안 돼 있고 검증 자체가 아예 안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 나오거든요. 이 상황은 어떻게 보십니까? 뭐 지금 영입 인물을 둘러싸고 지난주에는 국민의힘이 민주당의 영입 인사들을 검증 안 하고 데려왔다. 뭐라고 막 그랬어요. 엄청 비판했습니다. 이번 주에는 완전히 또 반대가 됐죠. 예. 민주당이 국민의힘 영입 인사를 놓고 검증도 안 하고 어떻게 이런 인물들을 갖다가 영입을 했냐.
이러면서 또 맹비난을 하고 있습니다. 결론은 여야 모두 검증 안 하는 겁니까 그럼? 서로 내로남불이죠. 서로 내로남불인데 예. 이해는 돼요. 후보의 지지율에 도움이 될 것 같은 사람. 특히나 지금처럼 2030에 어필해야 되고 이러니까 2030 가운데서 뭔가 좀 깜짝하고 깜짝 인물, 신선한 인물 그러면서 뭔가 임팩트를 줄 수 있는 지지율에 도움될 것 같은 인물을 높은 자리에 좀 앉혀서 우리 이렇게 2030 우대한다. 마음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당장 검증해서 걸리잖아요. 검증해서 걸립니다. 그러니까 최소한의 검증이죠. 우리가 영입을 할 때는 후보의 철학이나 또는 후보의 정책이나 후보의 어떤 비전에 적합한 인물을 갖다가 상징적인 인물을 영입을 하는 거잖아요. 그럼 상징적인 인물이 며칠 검증도 버티지 못할 인물을 영입한다라고 하는 거는 그만큼 영입하기 위한 노력이나 기간이 굉장히 짧다라는 거예요. 일주일 만에 뭐 이수정 교수 같은 경우에도 뭐 일주일 만에 영입되고 뭐 이런 과정들이 있어요. 그거 보면 준비, 그다음에 검증, 최소한 후보하고 비전 정도는 같이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리고 뭡니까? 당장 뭔가 좋아 보이는 모습이 있으면 일단 같이 가시죠 하고 뭐 안 되면 말고 이거입니까? 그렇죠. 뭐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다고 이거 맛있겠네 하고 먹었다가 이거 쓰네 그러고 그냥 바로 버리는 일회용 소모품처럼. 아니 그거는 논란이 된 인물일지라도 그런 인물들한테 그렇게 대하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 점에서 이제 조동현 교수 같은 경우에 물러설 때 이재명 후보가 사과도 하고 모든 책임은 나에게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지금 국민의힘도 뭐 비슷한 상황을 저는 가지 않을까. 뭐 지금 검토한다 이렇게 후보가 입장을 냈어요. 일단. 근데 선거는 후보가 치르는 거잖아요. 선대위에서 검토하고 있다. 이거는 좀 아닌 것 같아요. 이거는 윤석열 후보가 자신의 비전이나 철학과 정책과 맞지 않는 그런 이야기로 논란이 됐다면은 그 후보가 모든 건 다 내 책임이다. 그리고 사과한다. 또는 봤는데 문제 없다. 이렇게 하든지 해야 되는데 선대위에서 검토한다. 이거 뭐 남의 선거 아니지 않습니까? 윤석열 후보가 결단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런 사안이 불거질 때마다 이제 근본적인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사실 정치, 어떤 선거를 치르는 거는 어떤 가치와 가치의 경쟁이잖아요. 그리고 선택을 받는 거거든요, 국민들로부터. 누가 더 괜찮다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물어보는 게 선거, 그리고 정당의 활동인데 과연 우리 정당들이 선거를 치를 때 과연 그런 자세 있는 건지 근본적인 의문이 든다. 이런 목소리 지금 정치권에서 분명히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은 민주당 상황 좀 짚어보겠습니다. 민주당 기사는 요즘에 보시면요. 이재명 후보를 직접적으로 다룬 기사가 참 많아요. 국민의힘 상황하고 조금 달라요. 그리고 이 기사는 그런 점에 또 주목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기사 보겠습니다. 어제 말, 오늘 말 서로 꼬이네. 그러니까 뭔가 말이 같은 걸 주제를 같이 다루고 같은 주제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뭔가 조금씩 다르거나 좀 뭔가 배치되거나 그런다는 거죠. 그래서 꼬인다고 표현을 했습니다. 이재명의 달변 리스크. 달변. 다변 리스크일 수도 있고 달변 리스크일 수도 있고 뭐 그러네요, 지금 보니까. 여기 보면 이재명 메시지 전략이 양날의 검이다. 유세장 즉석 연설 라이브 방송 뭔가 신선하기도 하죠. 그리고 바로바로 목소리 들을 수 있으니까 좋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윤석열의 가만히 전략과 차별화된다. 요새 윤석열 후보가 말을 잘 안 하죠. 아끼고 있고 짧게 얘기하거나. 근데 차별화되는데 지금 예를 들어서 박근혜 무슨 존경 이 발언이 있었잖아요. 이게 즉흥 발언인데 이거에 대해서 나중에 또 해명을 계속하는 상황이 됐잖아요. 그래서 이게 약간 역풍이 오는 거 아니냐? 그리고 메시지 물량전 아니냐 지금. 이게 과연 긍정적 효과만 가져오는 것인가? 뭐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럼요. 이와 관련돼서 야당에서 나온 말도 있고요.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발언에 대해서 이재명 후보의 이야기도 있는데요. 들어보시죠. 언어를 이중 언어를 써요. 존경하는 박근혜 대통령 이래놓고는 진짜 존경하냐? 내가 어디를 봐서 내가 존경할 사람이냐? 이렇게 얘기해요. 그다음 뭐 국토보유세 하겠다. 근데 국민이 반대하면 안 하겠다. 기본소득 국민이 반대하면 안 하겠다. 그러면 국민이 반대가 높은데 안 하겠다는 거냐? 나는 설득할 자신이 있다. 그래서 하겠다는 건지 안 하겠다는 건지.
원래 정치인들 있잖아요. 이게 되게 사실 새 가슴들이 많아요. 위축되고 이럴 때 누가 와 이렇게 해주면 힘나고 갑자기 자신감 생기고 이 주름이 쫙 펴지고 막 이럽니다. 우리 존경하는 박근혜 전 대통령께서 대통령 하시다가 힘들 때 대구 서문시장을 갔다는 거 아닙니까? 제가 존경하는 박근혜 대통령님 그랬더니 진짜 존경하는 줄 알고 그저 아저 표 얻으려고 진짜 존경하는 척 하는 거 아니야? 이런 분들 계시던데 그 전혀 아닙니다. 말이란 맥락이 있는 거죠. 맥락이. 앞뒤 맥락이. 그래서 맥락을 무시한 참 진짜 문제입니다. 우리 국민들의 집단 지성 수준을 무시하는 그런 일인데. 자, 민주당 선대위에 계신 정구택 대변인, 이 기사 말이 지금 꼬이고 있다 이렇게 분석을 했는데 이 기사 이런 관점에 동의하십니까? 아니면 좀 어떤 해명하실 게 좀 있습니까? 좀 해명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저는 이제 원희룡 본부장 얘기는 반드시 해명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원희룡 본부장하고 좀 과거에 언쟁을 좀 한번 하셨죠 그때. 국회에서 가면 존경하는 원희룡 의원님 이렇게 반드시 얘기합니다. 존경하는 누구 의원님. 그 존경해서 하는 얘기예요. 저도 만약에 얘기하면 뭐 존경하는 원희룡 본부장님 얘기할 수 있어요. 이게 관용어로 붙이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저렇게 얘기 안 하려면 저는 박근혜 전 대통령을 존경합니다. 왜 존경하냐면 이럽니다.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존경하는 게 쓴 거냐? 그렇죠. 앞에는 관용어로 붙이는 거예요. 붙이고 그다음에 뭐 서문시장 가니까 나도 그렇게 가는 거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존경한다 얘기하는 거는 제가 보기에 국어 공부를 잘못한 거다라고 생각 들고요. 그럼 그 원희룡 본부장이 말한 뒷부분 건 어떻습니까? 약간 어떤 정책에 대해서 약간 설명이 이거는 바뀐다. 계속 얘기한 얘기예요. 왜냐하면 이게 이제 기본소득과 관련된 건데 25만 원 현재 예산을 전략해서 한다. 근데 100만 원은 국토보유세를 해서 하는 건데 그거는 이제 위원회를 만들어서 의견을 들어서 하겠다. 그러니까 지금 기본소득 얘기하는 게요. 어찌 보면 이제 뭐 계층별로 청년, 그다음에 농촌, 문화예술이 먼저 하고 점진적으로 하겠다는 거거든요. 처음부터 전 국민 무조건 하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근데 그거는 이제 의견을 들어봐서 한다는 거기 때문에 당연한 얘기인 것 같고. 그러면 일단은 해본다. 그리고 전문가들 의견을 들어서 그걸 반영한다. 그리고 그렇죠. 국민들이 만약에 강하게 반대하면 안 한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겁니까? 그것도 포함되어 있는 거죠. 의견을 듣는다. 그러니까 기본적인 거는 점차적으로 하겠다는 거예요. 일단은 한다. 그렇죠. 아니 근데 이 비판은요. 저도 이해가 안 가는 게 왜냐하면 국민의힘 강령의 기본소득이 있어요. 그분들이 뭐라 그러냐면 지금 이재명 후보 하는 얘기가 똑같이 합니다. 우리가 얘기하는 기본소득은 이재명 기본소득과 다르다. 이러면서 점진적으로 순차적으로 하는 기본소득이고 이재명 후보가 얘기하는 거는 전면적인 기본소득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게 아니라요. 이재명 후보가 얘기하는 게 점진적인 기본소득입니다. 그러니까 단계적으로 가겠다는 뜻이다. 지금 국민의힘 임에서 얘기하는 거랑 똑같은 얘기예요. 그걸 가지고 지금 비판하는 건데 이런 부분은 분명히 있습니다. 지금 이제 이재명 후보가 혼자 지금 싸우는 거 아니냐. 약간 3대1, 4대1 싸움 형식이 돼 있어요. 왜냐하면 윤석열 후보 있고 이준석 스피커 크죠. 김종인 비대위원장 있죠. 거기에 김병준 비대위원장까지 그러면 있죠. 국민의힘에는 이른바 스피커가 많다 지금. 그렇죠. 얘기할 사람들이 많고 특히 이제 이준석, 김종인은 굉장히 큰 스피커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방송에서 다 섭외하고 뭐 이준석 대표 같은 경우 뭐 방송 하루에 10번씩도 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그걸 염두에 안 둘 수 없는데 그래서 이제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도 얘기하는 게 이재명 혼자 뛰고 있어서 그래서 이제 김혜경 여사가 좀 도와주긴 하지만 그래도 부인이 도와주는 건 좀 한계가 있고. 그 다른 분들은 왜 안 도와주는 겁니까? 그러니까 좀 아니면 이제 안 보이는 겁니까? 방송이라든지 아니면 이런 뭐 SNS 활동이라든지 적극적으로 좀 나서줬으면 좋겠다. 의원들이 좀 큰 스피커 역할을 하는 분들이 아마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유시민 작가도 나오려고 하는 것 같고 그런 어떤 게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혼자 싸우는 게 좀 버겁지 않느냐 이런 생각들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꼬인 거 아니다. 뭐 그렇게 보지 마세요. 지금 약간 이런 해명이셨어요. 자, 김재섭 전 비대위원은 좀 국민의힘에서는 계속 말 바꾼다 이렇게 좀 지적하고 압박하고 있잖아요. 지금 이 사안은 어떻게 이해하고 계세요? 이거는 꼬인 거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맥락이 있겠죠. 왜냐면은 사실 지금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 말 지지율이 그 어떤 이제 대통령보다 높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결국 이제 이재명 후보 입장에서는 말 그대로 민주당을 지지하시는 분들,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하시는 분들에 대한 메시지를 내야 되고 동시에 중도 확장이라는 메시지를 동시에 내야 되기 때문에 사실 이렇게 저렇게 말이 달라질 수 있죠. 그리고 또 맥락에 따라서 말도 조금씩 바뀔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재명 후보가 최근에 굉장히 스텝이 많이 꼬이고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 거는 방금 아까 말씀하신 뭐 존경하는 뭐 이런 박근혜 이런 얘기 했지만은 관행적으로도 이야기하지만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면 정치인들이 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할 때
정말 국민들을 존경해서 앞에 관행적으로 붙이는 거지. 그냥 국민들을 존경하지 않지만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지 않거든요. 그런 면에서 사실 이거는 누가 봐도 말을 좀 바꿨다. 예를 들면 박근혜라고 하는 사람은 이재명 후보랑 어울릴 수가 없는 사람이고 그렇다 보니까 이게 굉장히 많은 공격들이 있었을 거거든요. 예. 다만 아까 전에 그 이재명 후보가 뭐 존경하는 박근혜 이렇게 얘기할 때는 선무시장 태국 그러니까 예. 보수의 심장이라 불리는 그런 동네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다 보니까 스텝이 좀 꼬일 수 있고 저는 그것까지는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 저는 이재명 후보의 진심이 뭔지를 국민들이 모르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진심이 도대체, 뭐냐? 네, 그럼 이재명 후보가 이야기한 것은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느냐라는 의심들을 당연히 품을 수가 있을 것 같고 더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그러면 이재명 후보가 가지는 어떤 예. 정책, 그다음에 이재명 후보의 경제 철학이 무엇이냐에 대한 진지한 물음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도 기본소득 찬성하는 입장이고 장기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재명 후보는 그것을 본인의 브랜드로 내세울 거면 예. 정정당당하게 예를 들면 국민들께 이렇게 하겠습니다. 국민적 합의를 거치겠습니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우리가 선거 기간 전에 국민적 합의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어요. 결국에는 우리가 선거를 통해서 국민들이 나와서 투표를 해줘야지만이 이재명 후보라는 사람을 우리가 국민적 합의로 예. 뭐 이런 정책을 펼치십시오라고 대통령으로 뽑아주는 것이거든요. 통상 그렇게 해석을 하죠. 그 당연하죠. 공약도 다 받아들인 걸로 생각을 결국 하죠. 그러면 만약에 선거 예. 전에 이게 국민적 합의를 거쳐서 기본소득을 하겠다고 하는 것은 내가 당선이 되면 하고 안 되면 못합니다라는 얘기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실 정치인이 상황에 따라 맥락에 따라 뭐 장소에 따라 메시지가 조금씩 달라질 수는 있고 그것이 장기적으로 보면은 좀 엇갈리는 면들이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예. 그렇지만 그런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국민들께 이재명 후보가 내세운 정책이 뭐냐 여기에 대해서는 심각한 의문과 어떤 그 회의를 가질 수 있다. 저는 그 말씀을 같이 드리겠습니다. 자, 정구대 대변인께 30초 반론 기회 드릴게요. 예. 뭐 기본소득 당연히 뭐 당선되면 하고 안 되면 못 하겠지만 뭐 윤석열 후보도 만약에 받는다면 할 수 있는 거죠. 뭐 공약이란 건 원래 그런 것이고요. 저는 오히려 윤석열 후보가 더 문제라고 보는 게 왜냐하면 이제 아무것도 안 하고 있거든요. 가끔 뭐 말은 하고 있지만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 지금. 그렇죠. 왜냐하면 거의 침대 축구 전략이잖아요. 방송 잘 안 나오죠. 토론회도 지금 법정된 거 3번만 한다 그러는 거잖아요. 2월달에 안 나오고 있거든요. 예. 뭐 그다음에 어쨌든 뭐 직접 본인이 그럼 예를 들어 곤란한 질문이나 답변에 응답을 해야 되는데 곤란한 거 안 하고 있거든요. 짧게 얘기해요 요즘에 질문 받으면. 그렇죠. 가능하면 이제 서로에 안 나오겠다. 가능하면 방송에 노출 안 되고 토론에 노출 안 되겠다 전략이거든요. 본인은 안 하고 대신 이제 김종인 비대위원장이나 이준석 대표 대신 이제 대타로 내보내는 건데 사실은 검증을 받아야 됩니다. 본인이 계속 얘기를 하다 보면 국민의 검증, 언론의 검증을 받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 말 좀 하시라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제1야당 후보 말 좀 하세요. 지금 약간 이쪽으로 이제 결론을 내주셨어요. 본인 발언에 대해서. 다음 기사 하나 더 있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등장하는 기사입니다. 민주당에 고민이 있다. 이재명 선대위엔 이재명만 보이네. 이거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것 같기도 하는데 약간 어려움이 있다는 거죠. 선대위를 재편했어요. 그리고 원톱 뭐 유세 체제인데 거의 뭐 170명에 육박하는 의원들 활용 못하는 거 아니야. 이번엔 또 거꾸로네요. 그때 너무 많이 들어가서 뭔지 모르겠다는데 이번에는 왜 아무도 안 나서는 것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후보만 뭐 하루에 일정을 서너 개씩 소화하면서 얘기를 쏟아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 고민이다. 뭐 이런 뜻입니다. 지금요. 박찬환 교수님, 이쯤에 이낙연 전 대표 경쟁자였잖아요. 등판을 해서 뭘 하면 이낙연 전 대표는 주목도가 큰 인물이잖아요. 근데 아직 등판에서 뭐 도운 것 같지는 않은데 요즘 고민인 것 같긴 합니다. 이 상황은 좀 어떻게 보세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런 상황에서는 민주당은. 지금 뭐 이낙연 대표 얘기는 이낙연 전 대표가 어떤 상황이 맞춰지면 저는 뭐 언젠가는 등판할 거다 이렇게 봅니다. 근데 지금이 그 상황이 아닐까 싶기도 한데. 근데 이제 문제는 이낙연 전 대표가 그러면은 지금 뭐 이준석, 김종인, 뭐 김병준 이런 사람들의 소위 빅스피커 역할을 할 수 있느냐라는 하는 점에서 있으면은 아무래도 부족하죠. 그러니까 지금 공동 선대위원장만 보더라도 국민의힘은 몇 명인지 알 수 없을 정도로 많아요. 그런데 민주당은 지금 선대위원장이 없습니다. 당대표 말고는 한 명도 없어요. 자, 이게 뭐 민주당을 이재명의 민주당으로 바꾸겠다라고 그랬기 때문에 이재명 후보가 뭐 혼자서 이렇게 그 앞서 나가는 모습이 좀 뭐
그닥 나쁘다고 보지는 않아요. 근데 문제는 언제까지 이렇게 혼자 달릴 수 있느냐라는 거죠. 그럼 후보한테 너무나 큰 부담 아닙니까? 그렇죠. 좀 그런 점에서 빅 스피커들이 옆에 있어줬으면 좋겠는데 예. 뭐 저 기사에서 169명의 의원들은 뭐 하냐 그러는데 예. 지금 국민의힘의 그 100명 넘는 의원들도 빅 스피커가 아니에요. 아, 그럼 이 숫자 아무리 많아봐야 여기는 다 의미 빅스피커가 안 없습니다. 된다? 네. 아. 그분들이 해야 될 거는 예. 조직 선거죠. 조직을 갖다가 다듬고 밑에서 물 밑에서 선거 운동을 지금 할 수밖에 없는 게 예. 왜냐하면 윤석열이라고 하는 사람은 국민의힘 당 출신이 아닙니다. 영입 인사예요. 그렇죠. 그다음에 이재명도 기존의 민주당이 아니잖아요. 이재명의 민주당 하겠다 그랬잖아요. 예. 그러면 과거에 당에서 활동하던 인물들이 전면에 나설 경우에 저게 새정치냐라고 하는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렵네요, 그러면은. 그렇죠. 근데 윤석열 후보는 다행인 게 지지율이 높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모여듭니다. 예. 이재명 후보는 상대적으로 지지율이 낮으니까 사람이 좀 덜 모이고 있는 거죠. 빅스피커를 그럼 어디서 찾아야 됩니까? 그렇죠. 이게 이재명 후보가 문재인 정부와 어떻게 차별화를 할 것이냐 했을 때 일단 후보가 차별화돼야 되고 예. 그다음에 자신의 차별화를 보여줄 인물을 영입을 해야 되는 거고 예. 그다음에 그것을 추진할 정책에 의해서 차별화를 해야 되는데 지금 인물 영입이 꼬였잖아요. 조동현 교수 이후에 꼬였습니다. 예. 이거 빨리 풀지 않으면 지금 이재명만 보인다. 이재명 후보 혼자만 하는 거 아니냐. 이 얘기가 꽤 오래 갈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누가 봐도 딱 주목되고 그 사람이 무슨 생각하는지 무슨 말을 하는지 들어볼 만한 그런 인재를 빨리 영입을 해야 되는데 이게 말이 그렇지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거든요. 지금 문제가 발생을 하잖아요. 지금요. 인재 영입이라고 했는데. 다음은요. 민주당 손대위 대변인 얘기예요. 오늘 형구택 대변인도 나와 계시는데 직접적으로 연관된 기사입니다. 이거는요. 민주당 손대위 대변인 보니까 32명이더라. 이렇게 많습니까? 32명이요. 대변인이요. 정당사 유례 없는 메머드급 대변인단이라는 거예요. 국민의힘과 비교하면 5배다. 국민의힘은 대변인이 한 6명이라고 합니다. 대국민 소통을 하기 위한 거다 이렇게 강조하고 있지만 이게 혹시 이제 메시지 혼선도 있고 대변인들끼리 조금 뭔가 경쟁 뭐 이런 거 있을 수도 있다. 이런 지적 나옵니다. 자, 형구택 대변인 오늘 마침 나오셨어요. 네. 왜 이렇게 대변인이 많습니까? 30명이 넘어요. 이거 어떻게 된 저도 사정입니까? 뭐 32명 중에 한 사람이고요. 예. 뭐 두세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첫 번째 측면은 뭐냐면 이제 각 캠프에서 이렇게 합치다 보니까 있는 사람들을 전부 경선 때 각각의 그 후보 그렇죠. 캠프 있는 분들 다 모았다. 그다음에 이제 이번에 인선은 아마 10 몇 분 정도는 부대변인에 임명됐던 분들을 또 왜냐하면 부대변인, 대변인 굳이 뭐 구분할 필요 있냐. 왜냐하면 부대변인 그러면 또 대변인 밑에 있는 것 같고 또 역할을 좀 잘 안 맡기는 것 같고. 그럼 지금 부대변인 숫자는 확 줄었습니까? 부대변인을 다 대변인으로 임명. 그 부대변인 다 대변인이라는 그렇죠. 이름으로 예. 활동을 하는군요. 공평하게 하자는 것도 있고 또 다른 측면은 좀 이제 메시지가 좀 신속하지 않고 좀 그다음에 물량이 적다. 사실은요. 이거 어찌 보면 이준석 대표나 아니면 그동안의 국민의힘 영향이라고 보는데 저도 항상 홈페이지 들어가 보거든요. 국민의힘은 하루에 메시지가 한 7, 8개씩 꾸준히 나옵니다. 신속하게. 근데 민주당은 조금 늦어요. 왜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어찌 보면 이제 단계가 많다 보니까 그럴 수도 있고 항상 나오는 건데 바로바로 안 되고 그다음에 좀 긴 경향이 있고 기자들 쓰기에 별로 안 좋은 그러니까 시점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타이밍이 제일 중요한데 타이밍이 좀 늦다. 타이밍이 늦다. 예, 그런 얘기들이 많이 있어서 국민의힘에 비해서 그래서 그런 면에서 본다 그러면 이렇게 30명 정도 하는데 이분이 계속 하는 건 아니고요. 이렇게 요일별로 정해놓거든요. 몇 명씩. 그러면 그분이 담당하는 거라서 하루에 한 3-4분 정도 담당자가 있으면 저는 경쟁은 오히려 좋은 거다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메시지 혼선은 중간에 이제 피핑하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걸을 수 있어요. 걸을 수 있는데 서로 어쨌든 뭐 본인들이 할 메시지를 내면 되는 거라서 뭐 숫자에 뭐 굳이 제가 보기에 뭐 국민의힘 예전에도 보니까 한 3-4분 했던 것 같아요. 5분, 6분 했던 것 같고 저희는 지난번에도 10 몇 분 했었거든요. 지난번에. 원래 많다? 네네. 원래 많았던 거라서 저는 뭐 다다익선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결국은 얼마나 신속하게 정확한 메시지를 내느냐. 그게 중요한 것이지. 그 부분은 좀 부족하다는 거네요. 그게 지금. 중요한 것이 나머지 숫자는 하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자, 유영걸 전 대표님. 네. 뭐 또 숫자 비교가 됩니다. 32 대 6명이에요, 지금. 약간의 여당과 제1야당의 이제 후보를 돕는 선대위 대변인 단위 숫자가 이렇답니다. 그리고 좀 말씀하시기는 뭐 숫자 중요한 거 아니다는데 이 상황은 좀 어떻게 이해하셨습니까? 대변인이 원래 둘만 모여도 싸우거든요. 대국민 언론을 상대하잖아요. 예. 둘만 모여도 의견 조정이 어려워요. 근데 32명이면은 이거는 같은 가족이라도 이건 힘들죠. 그러니까 선거 앞두고
두루 명함 나눠준 거라고 봐야죠. 그러다 보니까 문제는 대외 홍보 전사로서 역할은 뭐 할 수 있는지 모르지만 예. 대내 커뮤니케이션, 대내 소통이 더 어려운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밖에서 들어요. 각자의 어떤 활동을 하지만 안에서 대변인들끼리 어떤 소통이 그렇죠. 이게 예. 제대로 되겠는가? 그렇죠. 며칠 전에 이용호 의원이라고 왜 전북 순창 그쪽 그렇습니다. 남원 쪽에 왜 국회의원 있잖아요. 무소속 의원. 그렇죠. 예. 무소속 하다가 민주당에 계속 입당 타진했다가 거의 1년간 입당 보류가 되고 화가 나서 끌다가 이번에 국민의힘으로 왔거든요. 예. 그 국민의힘 오기 전에 이재명 후보가 전화가 왔대요. 민주당으로 와줘라 했는데 내가 입당이 보류된 거 아냐 그랬더니 그런 일이 있었냐고.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한테 그런 게 보고가 안 된 거예요. 이용호 의원 얘기예요. 예. 그럴 정도로 지금 내부 커뮤니케이션에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홍보 32명 명함 찍어줘서 여러 명이 활동하면 좋죠. 예. 뭐 명함 찍는데 돈 드는 거 아니잖아요. 예. 부 대변인보다 부자 빼고 그냥 대변인 하면 더 기분 좋은 거고 하지만 문제는 내부 소통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 국민의힘은 그 한지붕 네 가족이거든요. 예. 예. 저 김한길 대외 스카우트 담당은 옥탑방 쓰시고 예. 김종인 선대위원장은 지금 안방 쓰시고 또 누구죠? 김병준 예. 그분은 또 건너방 쓰시고 예. 또 저 이준석 대표는 대표하고 지금 윤석열 후보는 예. 또 같은 방에 이제 거실에서 쓰시잖아요. 거실을 지금 거실에 앉아 있다 거실에서 지금. 한지붕 네 가족이지만 그래도 저 싸움은 안 나는 게 이게 현관이 네 개가 따로따로 있어요. 그리고 역할 분담이 좀 돼 있어요. 예. 그래서 우선 내분 걱정이 되는데 지금 안 나는데 지금 민주당은 이 체육관에 다 모여 있는 것 같다는 느낌을 받아요. 체육관에 다 모여서 이재명만 쳐다보고 있는 거야. 이재명 후보만. 그러다 보니까 좀 일사불란하고 뭐 여러 명이 움직이는 것 같지만 예. 진짜 내밀한 소통이나 이런 유기적인 관계 이런 건 좀 부족하지 않고 모든 거는 이재명 후보한테 다 맡기는 거 아니냐. 그러다 보니까 이재명 후보가 같은 말을 자꾸 여러 번 하다 보니까 말 바꾸기 아니냐? 기회주의적이 아니냐? 이런 게 혼선이죠. 왜냐하면 혼자 야구로 말하면 체인저 볼만 계속 던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직구도 던지고 여러 볼을 좀 던져야 되는데 예. 이거 왜 말을 똑같은 걸 자꾸 틀리게 하느냐 이렇게 나오는데 혼자 다 맡기니까 그런 거죠. 그래서 역할을 좀 도와줄 분이 이재명 후보한테도 좀 필요하지 않나 저는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자, 민주당의 대변인이 32명이 된다. 그중에 한 분이 성규대 대변인인데 성규대 대변인 사실 방송에서 굉장히 활동을 많이 하고 계시거든요. 근데 보니까 옆에서 지켜보면 굉장히 뚜렷한 활동을 계시는데 다른 분들도 각각의 지금 뭔가를 맡고 있다. 뭐 기사는 이렇게 소개는 돼 있습니다. 아무튼 제가 방송 담당입니다. 방송 출연. 방송을 전담하는 대변인이다. 전담이라고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제 방송 많이 나오니까 방송 저기 떠지잖아요. 현장 지원, 논평, 방송 출연이 있는데 그중에 그 중에 하나다. 여기 방송 쪽이다. 담당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좀 숫자가 좀 많아 보이긴 하네요. 경쟁 정당하고 비교하면 더 그렇습니다. 다음은요. 지금 정치권에서 뭐 100조 얘기 아주 쉽게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이 상황 좀 다뤄보겠습니다. 먼저 화면 좀 봐주시죠. 제목이 이렇게 돼 있죠. 50조 받고 50조 더 여야 손실보상 경쟁을 벌이고 있다. 자, 지금 소상인분들, 특히 소상인분들이 직접적인 이 코로나19 이 방역 조치 때문에 타격을 입었잖아요. 그래서 손실보상한다는 얘기 계속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금액 얘기들이 구체적으로 나오는데 50조에 나왔다가 더해서 100조까지 나왔어요. 여기 보면 김종인 국민의힘 총괄선거대책위원장. 자, 윤석열 후보가 공약했다 50조. 근데 그거 부족하다. 100조는 돼야지. 최근에 이렇게 밝혔어요. 자, 그러자 얼마 전에 윤석열 후보의 50조 이 공약에 대해서 이재명 후보가 그거 좋습니다. 뭐 아예 이참에 예산에 반영하죠 했는데 그건 안 됐어요. 그래서 일단 뭐 바로 합시다 뭐 이런 분위기였는데 어제 반응은 김종인 위원장의 주장 진심이라면 환영한다고 했어요. 그리고 송영길 민주당 대표는 이거 협상해봅시다 한번 가봅시다 뭐 이런 분위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의견 일치가 되는 것 같아요 지금요. 자, 그럼요. 이와 관련된 영상이 있거든요.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거기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생존과 생계를 보장하기 위한 정부의 대책을 강구하라. 그 대책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한 100조 정도의 기금을 확보를 하고 비정상을 정상으로 돌려야 할 것 같으면 거기에는 비정상적인 방법을 쓸 수밖에 없습니다. 김종인 위원장의 제안을 환영합니다. 지금 당장 논의에 나서야 합니다. 자, 그럼요. 이 주제와 관련해 두 개의 신문기사 지금부터 비교해 보겠습니다. 주제는 같아도 관점은 전혀 다릅니다. 신문 대 신문 보시죠. 자, 오늘 비교해 볼 신문은 경향신문과 서울신문이에요. 먼저 경향신문, 핵심을 좀 요약했는데요. 경향신문은 이런 내용을 담고 있어요. 이윤 두 후보입니다. 코로나 리더십 경쟁을 벌이고 있다. 지금 상황에서 이렇게 묘사를 했죠. 반면에 서울신문은요. 자, 따지고 보니까 1인당 1억이라고요. 현실성 없는 포퓰리즘 아닙니까? 이렇게 또 지적을 합니다. 자, 기사 구체적으로 보겠습니다. 먼저 경향신문입니다. 자, 지금 이제 100조까지 나온 상황에 대해서 이렇게 보고 있어요. 100조 원 약속에 추경카드까지 등장했다. 이윤 코로나 리더십 경쟁을 벌이고 있다. 좀 더 보죠. 자, 이재명, 김종인 100조 주장 환영한다. 그리고 윤석열 말만 말고 실천을 이 정도면 가자는 거잖아요. 한번 해보자고 같이. 자, 추경 논의권은 여당, 국민의힘에서는 약간 이거는 지금 벌써 추경, 요건 약간 반발하는 목소리가 여기 적혀 있습니다. 전체로 보면 이게 코로나 리더십 경쟁 상황으로 보인다. 이렇게 평가를 해요. 다음 기사입니다. 반면에 서울신문은 이렇게 봅니다. 소상공인 100만 명이면 1인당 1억입니다. 1인당 1억 준다는 소리네요. 그 금액 따져보니까. 현실성 없는 포퓰리즘이다. 한 해 예산 가운데 6분의 1 재원을 나눠주겠다는 건데요. 이거 미래 세대 결국 다 빚 아닙니까? 이거 무책임합니다. 이렇게 되고요. 재정에 대한 기본 이해 없는 거 아닙니까? 공약 남발하고 있군요. 이렇게 질타하는 목소리를 인용해서 싣고 있습니다. 자, 이 상황을 패널 분들은 어떻게 보시는지 좀 한 분씩 의견 들어보겠는데요. 먼저 박찬환 교수님 그리고 윤영걸 전 대표님 요 순서로 좀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박찬환 교수님. 저는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필요성에 대해서 아주 깊게 공감을 합니다. 예. 그래서 그게 100조가 될지 50조가 될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코로나 양극화가 지금 심화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 또 지금 오미크론 유행 또 온다 이러니까는 사실은 양극화로 어려워진 분들에게 희망이라든지 또는 뭔가 새로운 특단의 대책들이 강구될 필요가 있다고 봐요. 예. 다만 시기, 재원, 사용처 이 부분에 대해서 제발 싸우지 말고 머리 맞대고 좀 협의했으면 아직은 그게 구체적이지 않죠, 지금. 그렇죠. 그러니까 시기는 지금 현재 문재인 정부에서 더 이상 돈 못 쓰겠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러면은 차기 정부에서 출범하면서 할 건지 이 부분에 대해서 여야가 좀 합의해가지고 차기 정부는 5월이나 돼야 출범하는 거예요.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 할 건지를 갖다가 분명히 좀 못을 박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번 정부에 부담 주지 않고 할 건지 아니면 예. 이번 정부에서 합의해서 할 건지 이런 부분도 있고요. 그다음에 금액도 50조인지 100조인지 좀 명확하게 했으면 좋겠고 예. 무엇보다도 사용처예요. 그러니까 지금 아까 여기 나왔지만 자영업자들에게 몇 천만 원씩 나눠주는 걸로 끝나고 말 건지 아니면 지금 정말로 자영업자뿐만 아니라 코로나로 인해서 일자리를 잃은 분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그런 분들까지 종합적인 그리고 그것이 그냥 나눠주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 어떻게 보면은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그런 부분들이 같이 좀 머리를 맞대고 여야가 국민들 앞에 대선에서 싸우는 건 싸우지만 예. 이거는 국가적인 재난 상황 아닙니까? 예. 그럼 재난에 대처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으로 100조 쓴다 그러면 예. 저는 그래서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된다 그러면 쓸 수 있다고 봐요. 다만 그러려면 어느 한쪽이 밀어붙이고 어디서 안 예. 되고 이걸 정략으로 이용하고 이런 모습이 아니라 여야가 아까 말했던 시기, 금액, 사용처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 앞에 공동 브리핑해라. 그러면은 국민들도 저는 충분히 공감해 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제 금액의 문제가 아니라 특단의 대책 분명히 필요하다. 다만 구체적으로 시기, 금액 등등 이런 걸 좀 합의해서 정했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을 좀 써주셨어요. 자, 윤영걸 전 대표님께서는 일단 저질러봐 이렇게 쓰셨네요. 네. 이거 어떤 의미로 쓰신 겁니까? 3개월 후에 대통령 선거가 없으면 저렇게 여야가 서로 지르겠습니까? 저 가락동 수산물 시장에 생선 경매하는 것 같지 않아요? 상대방이 부른 것보다 더 많이 불러요. 네. 왜?
3개월 후에 대통령 선거에 나 뽑아달라는 거죠. 저는 소상공인 지원해야 된다고 봐요. 예. 예, 전 국민 재난지원금 이런 거 하지 말고 예. 진짜 피해 입은 사람 하는 건 당연한 거예요. 예. 지금 2019년 우리나라 소상공인이 670만. 670만이니까 이 표가 엄청나잖아요. 가족까지 합하면 얼마입니까? 거의 2천만 가까이 되는 표가 있으니까 저렇게 여야가 저렇게 일단 저지르는 거 아니냐. 지금 내년도 예산 617조인가요? 예. 통과된 지가 며칠 됐습니까? 잉크나 말랐나요? 지원을 해줘야 돼요. 그렇지만은 그걸 기재부나 정부에서 주도가 돼서 총리실이 주도가 되든 해서 차근차근 해서 소상공인 지원에 나서야지. 여태까지 뭐 하다가 지금에 와서 윤석열 후보가 얼마 전에 50조 하니까 또 질르듯이 100조. 같은 당내에서 2배로 튀기는 거예요. 좀 있으면 아마 누군가는 또 200조 주자고 하지 않을까요? 200조요? 200조 많이 부를수록 투표한테는 유리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고. 지금 이 100조가 어떻게 남의 집 애 이름이 아니잖아요. 한 해 우리나라 돈 제한 쓴 게 600조 부르는데 그 15% 100조를 저렇게 막 수산물 시장 꽁치값 부르듯이 저렇게 막 부르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진정성이 없는 거 아닌가요? 진정성이. 그게 예산 10% 절약하고 예. 국채 발행한다는데 예산 10% 절약이 쉽습니까? 그래야지 불과 1% 절약도 어렵습니다. 예. 그러다 보면 국채해야 되는데 예. 국채가 누구 겁니까? 빚이잖아요. 그거. 다 2030 청년 시대 때가 빚 갚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진짜 세상에서 제일 나쁜 사람이 예. 남의 돈을 제 돈처럼 쓰는 거거든요. 남의 돈을 제 돈처럼 생색내는 사람, 공짜 좋아하는 사람, 또 제가 싫어하는 사람이 돈 많다고 자랑하면서 얻어먹는 사람. 네. 이거 나라 돈이에요. 국민 세금. 그러니까 피 같은 돈이니까 예. 정말 머리 맞대고 연구해서 예. 정말 아껴서 소상공인 지원은 많이 해줘야죠. 하지만은 저는 얼마가 됐든 좋지만은 이게 입찰 부르듯이 저렇게 이렇게 태도 이거는 우리 정치권이 여야를 막론하고 정말 반성해야 된다. 반성해야 된다. 지금 문재인 정부 들어서 가격 국가 부채가 거의 뭐 500조 가까이 늘었지 않습니까? 그걸 또 추경하고 예. 저는 정신 차려야 된다고 봅니다. 네. 자, 김재섭 전 비대위원 젊은 세대로서 어떻게 보시는지 이게 여야 합의가 돼서 이게 실현이 되겠는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 윤 대표님이 뭐 날카롭게 말씀을 많이 해주시긴 했고요. 근데 결국에 이제 여당의 결장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사실 그동안에 뭐 이런 우리 전국민 재난지원금과 관련돼서도 그렇고 뭐 소상공인 손실보상과 관련돼서도 그렇고 야당이 반대하는 의견들을 여당이 충분히 수렴하지 않았던 문제들이 많았기 때문에 실제로 여당이 결단을 하면 되는 문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김종인 위원장이 100조를 주장한 것은 비단 이제 엊그저께 일이 아니고요. 지난해 6월에 이제 그 국민의힘의 비상대책위원회가 발족하면서 거의 처음에 냈던 메시지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100조 얘기 좀 꺼냈었다. 그렇죠. 이제 1년이 넘은 1년 반 정도가 된 메시지인데 이게 다시 한번 회자가 되고 다시 한번 이 얘기를 한 이유는 마침 이제 윤석열 후보 50조를 이야기한 바도 있지만 실제로 이 코로나 때문에 양극화가 더 심각해진다. 이게 뭐 경제 회복이 너무 어려울 수 있다라는 문제의식 속에 다시 이야기한 것 같고요. 말씀드린 대로 사실 이 국채라고 하는 것 결국에는 지금 상황에서 예산 편성은 어렵고 결국 국채 발행을 해야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100조를 당장 하는 것이 아니라 차근차근 뭐 몇 년에 걸쳐서라도 충분히 보상할 필요는 있다라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무슨 금액이 뭐 어마어마합니다. 지금 한번 나오면요. 정부대 때문에 하실 말씀 있어요? 잠깐 왜냐면 이 소상공인 손실 보상은요 원래 법적으로 해줘야 돼요. 이게 자발적으로 한 게 아니라 국가 방침에 의해서 한 거기 때문에 보상해 주는 게 맞습니다. 어떻게 보면 강요돼서 있을 수밖에 없었던 거죠. 자발적으로 한 게 아니잖아요. 근데 이게 제대로 다 보상하려면 아마 200조, 300조 들어갈 거예요. 왜냐면 실제로 뭐 거의 2년 가까이 됐잖아요. 장사를 못한 지. 그렇게 본다 그러면 저는 뭐 소상공인이든 아니면 뭐 전국민 재난지원 사실 근데 소상공인만 피해 보는 거 아니거든요. 다른 국민도 마찬가지인데 근데 저는 이게 기본적으로 이 얘기 나왔을 때 태도가 문제라고 봐요. 야당이라든지. 왜냐하면 전국민 재난했을 때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국가 부채 늘어난다. 빚내서 할 거냐. 표퓰리즘이다. 온갖 비판을 했는데 지금 이제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100조 얘기하니까 그런 얘기 안 나오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좀 일관성 지키시라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알겠습니다. 뭐 기사 시간이 많지 않아서 뭐 다음 기사 짧게 소개만 해드리겠습니다. 아파트 얘기가 있어요. 여기 보시면 검단 왕릉 아파트 결국 소송 전화. 이게 좀 문제가 됐었죠. 뭐가 이게 높이에 문제가 생겨갖고 건설사들은 문화재 심의 거부다.
그리고 인천의 경우 뭐 입주 차질 우려가 있다. 결국 소송전으로 간다는 거예요. 뭔가 정부 차원에서 뭔가 이제 중재하고 논의를 해보자는데 여기에 건설사들이 이건 아예 그거 참여 안 하고 그냥 소송으로 가겠습니다. 이런 입장이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좀 오래 갈 수도 있다는 겁니다. 자, 아침의 매일경제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